제목을 SNS에서 그대가 읽지 않으니 내가 읽는다로 했었어요, 속으로. 왜 그랬냐면 사람들이 읽지 않으니까. 네, 그래서 그 지나간 책들 아주 좋은 책인데 20년, 30년 전에 잠깐 나왔는데 아무도 말을 언급하지 않는 책들. 그런 거 내가 읽어야 되겠더라고요. 좋으니까. 그분이 이제 20년 전에 낸 시집이었는데 어느 날 그 사람이 저한테 주소를 알려주시면 20년 전에 낸 책인데 좀 봐주시겠습니까? 괜찮더라고요. 왜 이게 알려지지 않았지? 뭐 우리나라가 출판이 홍보라든가 그 미디어 역할이 크긴 하지만 제가 썼어요. 야, 아깝다. 절판은 되고 서점에 나오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사라진 거죠. 20년 됐으니까. 근데 그 출판을 하신 분이 창고에 있다 그러더라고요. 아직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책이 쌓여 있다는군요. 창고에. 그래서 책이 다 팔린 적이 있어요. 예. 제가 독후감을 쓰는 취지는 사실은요. 제 독후감을 보고 사람들이 책을 사고 싶어요. 그러기를 원해요. 읽기를 원하고. 실제로 책을 손에서 놓은 지 오래됐는데 제 글을 보고 책을 사기 시작했다는 분들이 많아요. 그게 기쁘죠. 제일 기뻐요. 예. 쉽게 그 책을 왜 안 읽냐고 물어본 적이 있어요. 사람들 모았을 때. 이 책이 어떤 책인지를 모르겠대요. 어떤 책인지 모르고 내 금쪽 같은 시간, 내 아픈 눈 투자하고 싶지 않다는 얘기를 하길래 그럼 서평을 읽어보라니까 서평이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그 서평에도 어떤 형식이 있고 이론이 있잖아요. 그건 그들만의 리그예요. 뭐 해설이라고 이렇게 적혀 있는데 책에 보면 작가들도 막 좀 유명한 평론가라든가 이런 분들한테 해설을 막 맡기고 이러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아니에요. 독자가 이 책을 읽고 싶게 만들어야 돼요. 보고 나도 그랬어 라든가 이건 궁금해 라든가 내 글을 읽는 사람은 이 책이 궁금해. 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했구나. 나는 어떻게 생각이 될까 하는 호기심의 자극이요. 그런 글 쓰고 싶어요. 예. 저는 책이 너무 어려워서 못 읽겠다 그러면 그 책을 쓴 저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라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하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가령 이제 김수영 시인, 김수영에 대한 책이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도저히 모르겠대요. 재미없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은 그 사람의 평전이라든가 인생을 한번 알아봐라. 그 다음에 시를 볼 때라든가 글을 볼 때 이게 어느 시기에 나왔는지 알아맞혀봐라. 윤리를 찾아라 같이 이 시기는 언제 썼을 거야 하면 거의 맞출 수가 있어요. 아는 만큼 보이고 왜 썼는지 보이면 독자가 되고 그리고 팬이 되기도 해요. 예. 그리고 책을 보면 서문이 중요해요. 사실은 서문이 그게 쉽게 쓴 게 아니에요. 저는 이렇게 책을 보면 실질적인 책보다 서문이 더 힘들었을 거라는 생각을 압축이거든요. 사실 이 책이 말하고자 하는 모든 게 서문에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저는 외출 때 들어와도 책 박스가 와 있으니까 뜯으면 서문부터 읽습니다. 예. 저는 저를 공격한 그 평론가이자 시인, 그 사람 개인이 미운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고에 대해 생각을 해봤어요. 저항이에요. 문단이라든가 어떤 그 문학에 대한 형식 자체를 제가 파괴하고, 그분 얘기도 그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기득권의 문제더라고요. 그들만의 리그에 엉뚱한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아웃사이더가. 아웃사이더가. 저는 늘 즐거워요. 저는 아웃사이더니까. 네. 흔히 뭐 스승이나 어른들 그런 분들을 멘토로 정하겠다는 말은 사실은 인간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멘토가 되질 못해요. 실망하고 좌절하는 경우도 많은데 제가 볼 때 가장 좋은 멘토는 독서예요. 네. 전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릴 때 좀 제가 책으로 스스로 멘토를 정한 게 책이 돼 있더라고요. 어느 날 보니까. 이런 순간은 그 책이었다. 이런 식으로. 예. 저는 책임져야 할 사람이 많았어요. 뭐 가족이라든가 뭐 또 우리 지금은 친정이라고 얘기해야 되나? 예전에는 본가였죠. 예, 본가에서 유일하게 어떻게 됐든 공부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옛날에는 딸들이 잉여인간이었잖아요.
근데 그 잉여 인간이 돈도 안 벌고 공부하겠다고 가출해버리니까 엄마로서는 충격이었죠. 돈을 벌어서 오빠들 공부를 시키고 뭐 이런 그 순한 딸을 만들려고 했는데 기가 너무 센 거라. 그랬고 가난했기 때문에 전학을 5번 이상을 다니니까 친구가 없잖아요. 늘 이사를 다니니까. 거기에 돌파구가 책이었어요. 책이었는데 사실은 동화책은 재미가 없었어요. 현실하고 너무 달라서 제가 또 상당히 현실주의자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문예반장을 하면서 그때 제가 어렸을 때는 학교에 책을 가져오라고 애들한테 시켜요. 그러면 부모들이 읽던 책을 보내는데 이게 19금 이런 것도 없고 막 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걸 간추리는 걸 저보고 하라 그러더라고요, 선생님이. 근데 책을 버릴 책과 아이들이 볼 책을 분류하는 일은 이 책이 나쁜 책인지 좋은지 읽어봐야 돼요. 네. 네. 근데 가장 컸던 게 그게 신구 출판사 책이었던 것 같아요. 한국 단편문학 전집. 아주 오래돼서 그 비 맞아서 누런 책이었는데 제가 그 책을 읽고 충격을 받았어요. 어릴 때. 그 극한의 그 빈곤. 지금 사니까 신경향파? 경향문학? 이거 우리 집이잖아 그랬어요. 제가 6학년 2학기 여름방학 때 그때 이제 학교를 가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엄마가 이제 돈을 벌어야 되니까. 그래서 저를 손잡고 간 데가 시온제가라고 그 카라멜 만드는 공장이었어요. 저 학교 다닐 때는 교과서를 무상으로 주지 않고 사야 됐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5학년 2학기부터 책이 없었어요. 없었는데 이제 사람이 제가 머리가 좋아서가 아니라 사람이 어떤 긴급한 상황이 되잖아요. 그럼 내가 사진을 찍더라고요. 예를 들면은 교과서를 안 사주니까 짝은 갖고 있잖아요. 그럼 쉬는 시간에 그 책을 넘겨요. 그러면 사진처럼 찍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 6학년 때 담임이 저를 눈여겨보신 게 바로 그 점이었을 거예요. 칠판을 그리고 또 교과서를 친구 거를 찍어가지고 시험을 보면 좀 잘한 것 같다. 자랑하십시오. 예. 그 성적이 잘 나오니까 선생님이 눈여겨봤는데 학교를 이제 안 나오니까 찾아오셨는데 보니까 공장을 나가고 있으니까 어린애가. 그래서 엄마한테 양딸로 달라 그랬어요. 근데 엄마가 거절했죠. 제 돈 벌어야 된다고 우리 엄마 좀 원색적인 표현을 잘 하시거든. 그래서 그때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공부를 굳이 졸업을 안 해도 된다. 졸업장 없어도 된다.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은 많아. 그러면서 강의록을 주셨어요. 이거 이러면은 제가 또 진짜 아웃사이더네? 검정고시 출신이 막 이러니까. 그리고 이제 책을 많이 보라 그러시고. 엄마가 보내질 않으니까. 예. 닥치는 대로 읽었어요. 저는 남독형입니다. 어릴 때 그 독서 스승이 없으니까 남독을 했어요. 이 책이 좋다 나쁘다는 제가 스스로 판단하게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뇌는 모든 거를 다 받아들이기도 하지만 선별도 하고 분류도 해요. 그리고 세월이 흐르면 그게 필터링이 자동으로 되더라고요. 이건 뭐 흔한 얘기인데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뭐 하나님이 뭐 돌멩이가 든 가방을 모든 이에게 나눠줬는데 무거우니까 버린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 무거운 걸 끝까지 들고 가니까 나중에 열어보니 금덩이가 돼 있더라. 이제 그런 경우였어요. 독서에 관한 한. 제 꿈이 뭐였냐면 내가 어느 날 먹고 사는데 좀 자유로워지면 식량으로부터 그런 면에서 자유로워지면 종을 읽고 쓰고 듣겠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 음악도 좋아하고 그림도 좋아하고 저한테 독서 시간이 얼마나 되냐고 묻는다면 잠자는 시간은 빼고 거의였어요. 예. 그리고 처음에는 읽기만 했는데 어느 날 읽고 그냥 머릿속에 두는 것보다 기록을 생각을 했어요. 예전에는 이제 잡문 어떤 사유라던가 짧게 썼었는데 2018년 12월 책을 본격적으로 읽으면서 쓰기 시작한 게 그때부터였는데 읽는 건 금방이에요. 생각을 모으는 게 스토리를 단순히 소개하는 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작가가 뭘 말하고자 하는가. 우리가 취할 건 뭔가. 이제 그걸 쓰다 보니까 생각을 모으는 시간이 좀 걸리지 쓰는 거는 30분, 1시간이면 됩니다. 아, 이거 재밌는 얘기인데 야후에다 글을 썼다가 그게 어느 날 한국 야후가 없어졌어요. 네네. 좋더라고요. 사라진다는 게. 소멸된다는 게. 어. 예. 내가 살았던 흔적이 없어지는 것처럼 마치 연필처럼 소모되고 그런 느낌이 좋아서 제가 쓴 글을 뭐 축적한다든가 뭐 그런 거에 대한 생각은 없었어요. 전 사라지고 싶었어요, 실은. 이름 없이 평범하게 묻혀서 그런 경험 있으실 거예요. 눈에 띄는 게 화려하고 독특하고 어떤 그런 면에서 상류층이라든가 그런 면에 눈에 띄는 경우도 있지만 너무 빈곤해도 눈에 띄어요. 근데 그 눈에 띄는 게 가난하고 뭐 오빠들 옷을 물려 입고 뭐 그러니까 그리고 전 집에서 머리 잘랐어요. 오빠들이 가위로. 그러니까 저는 집에 이발사가 3명이에요. 오빠 셋이가 가위로 머리 자르다가 큰 오빠가 그냥 귀찮다고 놀러 가면 둘째가 자르고 그 셋째가 마무리를 해주는데 그 영국 스타일인 거라 어릴 때. 그리고 뭐 오빠들 분 세타라던가 막 다 늘어진 거 남자 운동화 막 신고 가면 그래갖고 전학을 가면 무시하는 거예요. 극한은 아니고 어느 정도의 빈곤도 눈에 띄어요. 그래서 늘 생각했던 게 뭐냐면 평범해지고 싶다였어요. 중간 정도 딱. 중상류가 아니라 서민. 그 속에 묻혀서 사라지고 싶었어요. 그래서 책을 쓰는 것도 싫고 누가 뭐 내 이름으로 뭘 내준다 그랬을 때 거부 반응 들더라. 잘 쓰든 뭐 마치 내가 만약 글을 못 쓴 책을 냈다면 그것도 눈에 띄거든요. 잘 썼다 그래도 눈에 띄고 눈에 띄고 싶지 않다였어요. 그런데 페북하면서 뛸 줄 누가 알았겠어요. 알겠습니다. 네. 그 모든 책이 다 좋을 필요는 물론 없는데 어떤 책은 어떤 사람에게 감동적일 수 있어요. 예. 그 책이 좋다 나쁘다라는 거는 보편적인 기준으로 문장이 좋고 내용이 좋고 그런 것도 있지만 몇 사람에게 감동을 주면 그것도 좋은 책이에요. 특별히 뭐 공산품 찍어내듯이 저 제품은 좋다 나쁘다 그렇게 말하는 건 저는 위험하다고. 특히 문학 작품은 좀 예술이라든가 이런 거에서 함부로 규정 짓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평론가들이 참 피곤한 직업이겠다 하는 게 함부로 말할 수가 있거든요. 자기 어떤 기준, 뭐 비평 이론 뭐 이런 걸로 해서. 그런데 그건 세월에 따라 변해요. 지금은 아무것도 아닌 책이 먼 훗날 아주 좋은 책일 수도 있고 예술 작품들도 마찬가지고 좀 더 신중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면에 있어서는 얘기하기가. 지금 어떤 시대성의 기준을 두는 책들도 있어요. 그런 책들도 있는데 그거는 독자의 취향에 따라 다르니까 함부로 말할 수 없어요. 남들은 뭐 그런 사람이 있었나 할 정도인지 모르겠지만 전 츠바이크를 참 좋아했어요. 그 츠바이크의 그 어떤 인간에 대한 전기 있잖아요. 주로 전기물. 제가 가장 흥미있게 읽은 게 츠바이크의 발자크 평전. 인간이 이렇게 다양하고 다면성이 있다는 거, 그것도 사람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됐어요. 남들이 보면 어떤 면에서 천하거든요. 천박하고. 또 나온 글은 읽어보면 우아하고.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단정지지 않겠다고 마음먹은 게 그 3권의 책이 이제 복합적으로 얽힌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나이 때마다 틀렸지만, 예. 제가 쓰면 쉽게 가볍게 읽어도 가슴에 남게끔 할 거예요. 그리고 자주 뵙게 될 겁니다. 저하고. 일단 SNS에서도 제 글을 읽어보신 분들은 댓글을 태어나서 한 번도 달아본 적이 없었는데 단다고 그런 분들이 꽤 있어요. 그리고 문자도 꽤 옵니다. 많이. 그러면서 책을 추천해달라고. 지금 우리 아이가 고등학생인데 혹은 대학생인데 삶의 지표가 되어줄 어떤 책. 근데 삶의 지표라는 말은 저마다 틀리기 때문에 성격이 어떤지 물어보고 책을 추천도 하니까 앞으로
제가 불특정 다수의 독자가 아니고 마치 1대1로 만난 것 같은 실제로 마음을 그렇게 먹고 있고 앞으로 저와 본의 아니게 친밀해질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